네, 오늘은 고3 2027학년도 6월 모의고사 주제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027학년도 6월 고3 모의고사가 아주 역대급 난이도다라는 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좀 거의 수능에 준할 만큼 좀 난이도가 어렵다라는 얘기가 많았어요. 그래서 오늘 일부러 이 주제 문제를 좀 어려운 문제로 가지고 와봤는데 여기 뒤에 보시면은 또 선지가 있죠. 그래서 오늘은 지문 분석뿐만 아니라 지문을 다 읽진 않을 겁니다. 선지 분석을 오히려 좀 더 꼼꼼하게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네, 주제 문제입니다. 주제 문제는 제 강의에 보시면 유형 뽀개기 메뉴에 주제 문제 푸는 법을 따로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앞에 쭉 길게 설명을 해놨어요. 그래서 주제 문제의 핵심은 지문을 중간까지 읽고 선지로 가시는 거예요. 대체로 통계를 내봤을 때 끝까지 다 읽고 푸는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중간까지 읽고 선지로 갔을 때 선지 속어, 키워드가 들어가 있는가 들어가 있지 않은가를 기준으로 문제를 푸셔야지 맞출 확률이 올라가요. 근데 이거 내용을 막 이해를 해서 문제를 풀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보통 어려운 설명글이 주로 주제 제목 문제 출제되기 때문에 힘들어요. 그래서 좀 잘 보시고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같이 얘기할 것은 제가 요거는 쇼츠로 또 따로 잘라서 올릴 건데요. 서론에 우리가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전문 용어가 나왔을 때 이걸 어떻게 처리하는가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하필 이 지문이 텔레스코핑이라는 희한한 단어가 나온단 말이에요. 진짜 희한하다는 말이 딱 어울리는 단어인데 우리가 텔레스코프를 망원경으로 보통 외운단 말이죠. 외우지 않아도 우리가 이미 상식으로 알고 있는 단어입니다. 근데 여기서 대체 텔레스코핑 오브 타임이라고 했을 때 이게 뭘 뜻하는가는 이 출제자가 우리한테 이거를 안다고 생각하고 냈을까요? 전혀요. 이 텔레스코핑이라는 어휘의 의미를 알려면은 검색을 하던가 그건 안 되겠죠. 아니면은 지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정독한 후 추론 과정, 고도의 추론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문맥을 통해서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사실은 수능 영어 영역이 영어 듣기 시간을 제외하면은 정말 이게 시간을 촉각을 다루는 그런 시간 싸움인데 텔레스코핑 언제 어느 세월에 우리가 추론하고 앉아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서론 부분에 어려운 단어 혹은 전문 용어 아니면 내가 모르는 단어 이 세 개 중에 하나가 나왔을 때는 앞문장에 이것을 추론할 근거도 없을 뿐더러 그리고 뒤에서 추론한다고 해도 보통 이런 경우에는 처음부터 빡 나오는 경우에는 이 뒷부분을 다 읽고 우리가 또 추론 과정 거쳐야 돼요. 그러긴 시간이 너무 없고요. 그리고 서술형 시험이 아닙니다. 그래서 텔레스코핑의 의미를 서술해라 내신 서술형 평가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제끼셔야 됩니다. 아니면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제끼던가 가감하게 제끼던가 이 단어가 없다고 생각하던가 아니면은 고유명사화 해도 되고요. 고유명사화는 선생님이 그냥 만든 용어인데 사람 이름처럼 지명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해석을 할 때 time correlate 그냥 이렇게 제끼던가 시간은 사이즈와 관련이 되어 있다 아니면 시간의 텔레스코핑은 사이즈와 관련이 있다 이렇게 사람 이름처럼 해석을 안 하고 영어 그 자체로 고유명사화 시키시던지 이것도 나름의 방법이죠. 그래서 이 두 개 중에 하나를 취하시고 일단 넘어가셔야 됩니다. 해석을 여기서 하려고 시도를 하시면 안 됩니다. 이 텔레스코핑이라는 단어는 오히려 출제자가 여러분들이 이걸 해석을 못할 것을 알고 난이도를 높이려고 그냥 여기서 끄는 거야. 끄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해석할 것을 기대하지 않아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서론에 아무리 어려운 단어가 나와도 그 단어를 그 순간에 정확하게 독해하는 거와 문제를 푸는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단어를 아는 걸로 인해서 문제 푸는 것이 결정된다면 민원이 들어와요. 민원이 들어와. 텔레스코핑이라는 단어 이렇게 어려운 거 내면 주석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민원이 들어온다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없다고 치던지 아니면 고유 명사화를 시켜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없다고 치는 게 제일 마음이 편하실 겁니다, 여러분. 네, 일단 그러면 같이 한번 해석을 해보죠. 이 지문 아까 뭐라고 했죠? 다 해석하지 않을 거라고 했죠. 어디까지 할 거냐면은 자, 일단 구성을 보시면 in comparison이 중간에 나온 거 보니까 비교 지문이다, 맞죠? 그래서 fine tuning까지 읽고 그냥 풀 거예요. 왜? 비교 지문은 어차피 두 가지 정보가 A하고 B가 비교가 된다는 것은 A만 읽어도 B의 내용이 예측 가능하다는 거예요. 대개 영어 지문에서 두 가지가 비교가 될 때는 이 두 개가 이분법적인 구조, 즉 반대급부를 이룹니다. 그래서 따로 우리가 해석을 하지 않아도 주제를 추론하기에는 내용이 충분하다 이 말입니다. 같이 해볼게요. 자, 이거는 제끼기로 했어. 시간의 텔레스코핑은 크기, 사이즈와 서로 연관이 있다. 일단 지금 뭐 시간이 누구의 시간인지도 모르겠고 사이즈가 누구의 사이즈인지 모르겠어. 근데 다행히 바로 다음 문장 보니까 아, 동물에 관한 거구나. 그러면은 동물의 시간은 동물의 사이즈와 연관이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어떨까요? 사실 이 정도만 알아도 이 지문은 그냥 정말 충분하거든요. 텔레스코핑 해석하고 있을 여유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어요. You don't need to translate the telescoping. 쉽게 말해서. 그래서 small animals를 보니까는 동물에 관련된 그리고 소동물이 먼저 나오죠. 그러면 뒤에는 당연히 큰 동물이 나오겠네. 이렇게 대비가 됩니다. 자, 볼게요. 소동물의 리플렉스 반사신경입니다. 소동물의 반사신경은 must be quicker in order to control much smaller limbs and respond to rapid locomotor feedback. 자, 소동물의 반사신경은 must be 반드시 뭐뭐 해야만 한대요. 자, 여기서 여러분 must가 나온다고 해서 이 사람이 주장을 펼치는 건 아니야.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거 두 개 구분 가능하시죠? 너무 고지고대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소동물의 반사신경은 빨라야만 합니다. 뭐 하기 위해서 그 큰 동물에 비해서 훨씬 작은 limbs, 수족이죠. 수족을 컨트롤하고 저게 수족입니다. 수족을 컨트롤하고 그리고 and respond to 반응하기 위해서 아주 빠른 locomotor feedback. 그래서 이 소동물하고 대동물을 비교하는 지문이고요. 소동물의 어떤 신체적인 특성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지금 중요한 얘기를 하는 것이 소동물은 짧은 팔다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수족 자체를 컨트롤하고 그 다음에 운동 기간에 피드백에 반응하기 위해서는 반사신경이 빨라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큰 동물은 아무래도 빠르게 움직이지 않죠, 여러분. 그런데 소동물은 오히려 이 수족이 짧기 때문에 한 동작을 하고 나면 그 다음 동작까지 걸리는 시간이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속도가 빨라질 수밖에 없겠죠. 뭐 이런 내용은 우리 지문의 내용에서 더 깊게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그냥 이해할 수 있을 정도만 상식선에서 이 내용을 이해하시면 돼요. Further, 게다가 decision making, 빠르게 행동을 하다 보니 이런 의사결정 과정도 streamlined 하면은 단순화되다라는 뜻입니다. streamline이 단순화하다라는 뜻이에요. stream이 강이죠. 강의 라인은 여러분 아주 고든 어떤 일직선입니다. 맞죠? 그래서 그 강의 모양처럼 뭔가를 직선으로 쭉 펴다, 단순화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decision making, 의사결정의 과정도 아주 작은 부분으로 단순화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들의 아주 높은 신진대사율과 minimal energy reserve. reserve라는 단어는 사실 좀 어려운 단어인데 수능에 잘 나옵니다. reserve, 예약하다 아니고 명사로 비축물. 왜냐면 우리 식당에서 자리 예약하는 것도 내가 그 자리를 찜해서 보관하는 거잖아. 그래서 reserve, 비축물, 보관물입니다. 최소한의 에너지 비축물, 비축량이라고 하는 게 맞겠죠? 비축량이 offer 제공하는데 선택지를 거의 제공하지 못해. 그러니까 소동물, 햄스터와 같은 소동물은 인생에 있어서 크게 선택지가 없어요. 자, 어디에 있어서 food searching activity, 음식을 찾는 활동, predator, 중요한 단어죠. 포식자. 포식자에 맞서서 방어할 때, 게다가 mating behavior, 짝짓기 활동에 있어서 이 햄스터와 같은 작은 동물들은 에너지 비축량도 너무 작고 신진대사율은 높고 그러다 보니까는 중요한 짝짓기, 음식 찾기, 그다음 생존 이런 인생의 여러 결정 과정에서 인생은 아니고 동물의 생이죠. 동물의 생의 여러 결정 과정에서 의사 결정 과정이 굉장히 단순화되어 있대요. and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햄스터가 몇 년 삽니까, 여러분? 2년 살아요. 아주 이 짧은 수명이 이 소동물은 그러니까 완전 아까 시간과 사이즈가 관련이 있다고 했잖아. 몸집이 작을수록 수명이 짧고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모든 걸 다 끝내야 돼요. Short lifetime, 짧은 수명은 제공하는데 little time, 주의해야 될 것은 해석을 할 때 few, 그 다음에 little 이런 부정어가 들어가 있으면은 해석을 반대로 해줘야 됩니다. 부정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긍정문으로 보여도 부정으로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의해서 주제의 방향이 결정되어질 때가 많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되고 뒤에 빈칸도 많이 배웁니다. 빈칸을 많이 비워요. 그러면 왜냐면 애들이 헷갈리겠지. 그러면 자, 그래서 짧은 수명이 시간을 제공하지 못합니다. 그 배움에 대해서 from experience, 경험으로부터 배우는 시간을 거의 제공하지 않는다. 자, 그러면 요약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밑에 짧게 요약을 한번 해볼게요. 소동물이라는 애들은 어떻게 보면 참 불쌍하네요. 왜냐하면 소동물은 크기가 작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수명도 짧고 의사 결정 과정이 굉장히 단순화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수명이 짧다 보니까는 뭔가를 배울 시간도 없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면 좋을지 그것이 뭔가 입력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고 내가 2년밖에 못 사니까는 이 안에 포식자도 맞고 번식도 하고 음식도 먹고 살고 이렇게 다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소동물은 그래서 그 결과로 어떻게 되느냐, as a result 결론은요, being short-lived, 이 짧게 산다는 것이 put a premium on 이라고 하면은 어디에 어떤 프리미엄이 장점이죠. 플러스가 된다는 거죠. 그냥 이익이 된다로 해석을 할까요? 이익을 주다? 어디에 이익을 줍니까? effectiveness. 물론 짧게 살다 죽는다는 것은 좀 안 좋은 일이지만 대신에 고민을 할 필요가 없고 뭔가 단순화된 삶을 살게 되죠. 왜냐면 인간의 삶은 여러분 햄스터에 비해서 너무 복잡하고 머리 아프잖아. 여러분들 생각해봐도 진로 결정해야 되지, 뭐 공부도 해야 되지, 친구하고도 또 놀아야 되지, 복잡하고 바쁩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은 선택권이 너무 많거든요. 하지만 햄스터의 삶은 그런 선택권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눈앞에 주어진 어떤 먹이나 쳇바퀴 이런 거에 충실한 거야. 그래서 뭐 다른 얘기인데 햄스터 보면서 위안 얻는 사람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쳇바퀴 돌리는 거 보면서 자도 저렇게 열심히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생각이 많고 하면서 그 현타를 느끼는 분들이 좀 있다고 합니다. 네. 자, 그래서 수명이 짧은 것이 어떤 이익을 주냐면은 효율성에 어떤 이익을 준다고 합니다. Pre-programmed behavior, 미리 설계된
행동 패턴의 효율성에 짧게 사는 것은 이익이 된다. 이익이 되다라고 해석을 할게요. 자, 미리 설계된 행동 패턴이라는 것은 또 리을이 나온다. 주의를 하셔야 돼요. 거의 요구하지 않아요. In the way of 뭐뭐의 관점에서. 미리 설계된 행동이라는 것은 이제 2년밖에 못 사니까 그 안에서 그 시기에 딱딱 맞게 그냥 자동적으로 행동을 하는 거죠. 유전자에 새겨진 대로. 그래서 이거는 환경적인 미세 조정의 관점에서 거의 요구하지 않는, 그러니까 미세하게 환경적으로 조정되기를 거의 요구하지 않는, 즉 환경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 미리 설계된 행동의 효율성에 이익이 된다는 거예요. 짧게 산다는 것이. 왜냐하면 길게 살면은 아는 것도 많고 배우는 것도 많으니까, 그리고 환경에 더 휘둘리겠죠. 그러다 보니까 유전자에 새겨진 대로 쉽게 살 수가 없어요.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지금보다 더 오래 살지 못했을 때, 의료가 발전하지 않아서, 그때는 사람들이 다 결혼도 빨리 하고 애도 빨리 낳고 지금 사람처럼 살지 않았죠. 지금은 자신의 어떤 그런 인생에 더 집중한 사람들이 많아졌죠. 똑같은 겁니다. 사람도 동물이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 읽으면 우리 끝났어요. 왜 끝났다고 하냐면 뒤에는 비교 대조 지문입니다. 자, 다시. 자, 요것도 쇼트로 올려볼게요. 비교 대조 지문은 A하고 B라는 개념이 두 개가 대조가 되는 지문입니다. 우리 인동고 학생들의 내신 시험 범위를 예를 들면은 우리가 수능 특강 라이트를 1학기 때 쭉 배웠는데요. 수능 특강 라이트에 장문 독해 빼고 한 강의 지문이 한 4개 정도 있었어요. 그래서 3강을 넣었으니까 한 12개 뭐 이렇게 우리가 중간고사 치고 기말고사 치고 이렇게 각각 했단 말이에요. 그 12개 중에서 비교 대조 지문이 정말 많았습니다. 체감상 거의 60-70% 이상. 그래서 몇 개 빼고는 다 비교 대조 지문이었어요. 물론 그 강만 그랬을 수도 있지만은 이거는 3학년 때 수능 특강 배워도 똑같습니다. 3학년 가르칠 때도 비교 대조 지문 많이 나온다고 강조했거든요. 그래서 이 비교 대조 지문이라는 거는 수능에서 가장 좋아하는 지문의 패턴 중에 하나인데요. A하고 B라는 서로 반대되는 개념을 비교 및 대조합니다. 반대가 되지 않으면 비교 및 대조 안 하죠. 그래서 이 서로 반대되는 개념을 대조하면서 설명하는 그런 글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특히 어떤 문제 유형에 많이 나올까요? 뭐 이런 주제 제목도 좋고요. 빈칸에 많이 나옵니다. 빈칸. 특히 33번, 34번 고난도 빈칸 문제에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문제를 어렵게 내려면은 글의 구성이 명확해야 돼요. 그래야 학생들이 혼란을 느끼잖아요. 글의 구성이 명확하면서 내용 자체가 어려우면 돼요. 예를 들면 철학, 물리. 뭐 물론 물리는 뭐 빈칸에는 잘 안 나오지만 그런 식으로 난이도를 올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지문이 대조가 되고 있다는 걸 알면 뭐가 좋냐면은, 아까 같은 경우에 우리 소동물을 읽었죠. 그럼 이번에는 대동물이야. 그럼 대동물은 어떨까요? 그럼 뒤에를 읽지 않아도 내용을 추론할 수 있어야 돼. 왜냐면 지금 뒤에 보면 내용을 그냥 반대로 뒤집은 겁니다. 대동물은 어떨까요? 난 벌써 다 알 것 같아. 수명이 길겠죠. 그리고 어떤 팔다리를 움직이는 것도 느리겠죠. 행동이 느리고. 뭐 이런 특징들이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올까요? 여러분, 아까 뭐였어? 소동물은 미리 설계된 행동에 영향을 받는다고 했죠. 그러면은 얘네는 유전자에 새겨진 미리 설계된 행동보다는 어디에 더 영향을 받을까요? 환경에 더 영향을 받을 것 같은데, 그래서 본인이 경험과 관찰로부터 뭔가를 배우고 선택지가 많아지겠죠. 우리 인간처럼. 그렇게 그냥 정리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명심하세요. 수능 영어에서는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학술적인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할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 석사학위, 박사학위 딸 거 아니야. 뭘 요구하냐면은 여러분들이 이 지문의 내용을 대략적으로 머릿속에서 아웃라인 시키는 것을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당한 국어 한 3, 4등급 정도의
독해력만 있으면은 그 문제 푸는 능력만 있으면은 앞에서 소동물 얘기 나왔다. 그러면 이거 반대로 뒤집으면은 소동물의 내용을 반대로 뒤집으면 되겠네. 나 이거 다 안 읽고 그냥 선지로 가도 되겠네. 요 정도의 전략을 취할 수 있으면 좋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네. 자, 선지로 가겠습니다. 선지 분석. 선지 분석. 자, 선지 분석. 주제 제목 문제의 어떤 핵심, 바로 선지 분석입니다. 내가 지문을 아무리 잘 이해했다 하더라도 선지에서 틀리면 끝이야. 그래서 이 수능 시험이라는 것은 서술형이 아니고 객관식이라는 것을 늘 명심하셔야 됩니다. 객관식이라는 것은 내가 헷갈리면 틀린다는 거예요. 작은 오류가 큰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주제 제목 문제에서 선지 분석은 뭘 기준으로 하느냐? 최소 2개 이상의 키워드가 전부 포함되었느냐? 요거를 기준으로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지문에서 지금 키워드가 뭐죠? 한번 꼽아볼까요? 2개 이상. 하나만 찾으면 안 돼. 왜냐면은 하나만 찾으면은 매력적인 오답에도 그 하나 이상의 키워드는 들어가 있어요. 그럼 틀릴 수 있겠죠. 자, 키워드 뭘까요? 일단은 뭐에 대한 얘기하는 글입니까? 애니멀. 그렇지. 그리고 동물이 소동물, 대동물 있어. 그러니까 사이즈 들어가야 되고. 소동물과 대동물의 사이즈, 이 동물의 사이즈에 따라서 뭐가 바뀝니까, 여러분? 뭐가 바뀌죠? 수명이 바뀌고, 맞죠? Short-lived, longer-lived, 수명이 바뀌고, 그 수명에 따른 이 동물의 행동 패턴이 바뀌죠. Behavior pattern이 바뀌죠. 그래서 이런 것 좀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요? 자, 몇 번이 답입니까? 1번. Chances of survival for animals with different type perceptions. 얼핏 보면 맞는 것 같은데 뭐가 문제인가요? 사이즈가 없어요. 그래서 키워드 추출이 중요한 거예요. 자, 다른 시간 인지에 따른 동물의 생존 확률.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시간 인지라기보다, 물론 첫 번째 문장의 시간은 사이즈와 관련이 있다. 여기서 뭔가 맞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글을 전체적으로 읽어봤을 때, 중간까지 봤을 때 동물이 시간을 이렇게 인지를 해서 생존 확률이 달라진다, 이렇게보다는 사이즈에 따라 먼저 동물을 분류했단 말이야. 사이즈가 일단 핵심이에요. 사이즈가 작고 크고에 따라서 수명이 달라지고, 그 수명이 달라지니까 그 안에서 물론 뭐 시간을 인지하는 어떤 인식은 다를 수가 있겠죠, 동물에 따라. 근데 그건 조금 대전제가 지금 안 맞죠. 그래서 1번 땡. 2번이 정답입니다. significance, 중요성. 뭐의 중요성입니까? 동물 사이즈의 중요성. life span, 수명과 그 다음에 생존 기술에 있어서 동물의 크기의 중요성. 소동물은 pre-programmed pattern을 따르고, 대동물은 무슨 패턴에 따릅니까? 환경에 따라서 본인이 배운 경험과 관찰을 이용하겠죠. 2번이 정답. 3번 이제 왜 아닌지 한번 빨간색으로 표시해 볼게요. 1번은 일단 사이즈가 없고 time perception이 에러. 3번 benefit of energy reserve는 물론 지문에 있습니다만은 지문에서 어려운 단어 중에 하나에 꽂혀가지고 딱 가지고 왔죠. 이건 지역적인 선지입니다. 그래서 에너지 리저브 땡. 동물의 환경 적응에 있어서 에너지 비축의 장점. 4번 limits of animal decision making according to body size. 사이즈 있다. 사이즈가 지금 2번, 4번에 들어가 있는 걸 보니까 키워드 중에 하나는 맞다, 이 말이야. 그래서 사이즈가 키워드인 줄 알았는데 다른 거를 여러분 생각 못하면 또 틀리겠죠. 자, 바디 사이즈에 따른 동물의 의사결정의 한계. 근데 의사결정의 한계가 있을 수는 있어. 근데 그게 중점은 아니잖아. 지역적이죠. 5번 influences, 영향력. predetermined behavior pattern. 이것도 지역적이지. 소동물에 관해서만 있잖아.
animal survival, 동물의 어떤 생존에 있어서 미리 결정된 행동 패턴의 영향력. 이거 너무 지역적이죠. 소동물에 대해서만인데 이 글은 비교 및 대조 지문입니다. 전부를 다 포함하려면 사이즈가 있어야 되고요. 그 사이즈에 따라서 수명과 행동이 달라진다라는 게 다 들어가야 되는데 2번밖에 없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선지 분석은 주로 이거를 정형화하기는 힘듭니다만은 자주 보이는 패턴에는 이런 게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2번이 답이면은 여러 가지 패턴이 있을 수 있겠죠. 보통은 이렇게 말이 나오는 것 같아요. 선지의 패턴을 중요 한번 그냥 이렇게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선생님이 이렇게 선지 패턴을 이렇게 하는 게 매번 이렇게 나온 건 당연히 아닙니다. 출제자에 따라서 선지를 만드는 어떤 조합이나 그런 것이 다 달라요. 그런데 대체로 이 안에서 결정되는 것 같아요. 답인 선지 하나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어떻게 구성을 하냐면은 키워드, 아까 같은 경우에 사이즈하고 아니면은 뭐였습니까? 사이즈, 라이프 스팬, 비헤이비어 패턴, 서바이벌 스킬 이런 게 키워드였죠. 자, 답을 제외하고 키워드가 아예 들어가 있지 않은 지문 외에 있는 단어를 넣어 놓는 거. 그러니까 아예 답이 아닌 게 티나는 것이 1개에서 2개 정도 들어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문제의 난이도를 낮추려면 많이 넣겠죠? 무슨 말인지 알죠? 자, 그런 게 있을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아까 4번처럼 사이즈라는 키워드는 있는데 뭔가 방향성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4번, 5번은 아까 3번, 그 다음에 4번, 5번 다 해당되죠. 지문에 있는 특정 단어에 꽂혀서 여러분들 눈에 잘 띄는, 아까 리졸브 이런 거 좀 어려우니까 눈에 잘 띄죠. 특정 단어에 꽂혀서 그 단어가 주인공이 되게 만든 지역적인 선지. 그래서 이럴 수 있습니다. 자, 요렇게 거의 나눠지고 이제 이거의 조합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문제의 난이도가 낮아지거나 높아지겠죠. 문제가 좀 쉬우려면 1번 스타일의 키워드가 아예 포함되어 있지 않은 혼자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는 그런 선지가 많이 들어가 있을 것이고, 문제 난이도가 좀 올라가려면 뭐가 들어갈까? 키워드가 포함되어 있으면서 방향성만 살짝 다르면 애들이 많이 틀려. 그래서 가장 매력적인 오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